삼성은 무서운 회사입니다. 얼마나 무섭냐면 지금 삼성 혼자서 일본 산업 전체를 통째로 깨부수고 있습니다. 일본 전자제품 기업들 모두의 매출을 합한 것보다 삼성 혼자서 벌어들이고 있는 매출이 더 많으며, 더 중요한 것은 삼성의 그 모든 매출이 대부분 지금까지 일본 기업들이 누려왔던 시장을 뺏어오는 데서 발생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 때문에 지금 일본은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제 일본에게는 국가의 미래를 기댈 산업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소니 이야기 먼저 잠깐 하겠습니다. 소니는 전자제품에 있어서 옛날 애플이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지난 2000년대까지 워크맨에서 TV까지 전자제품 하면 소니가 무조건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 20년 동안 소니는 돈을 너무도 많이 벌어서 헐리우드 최고의 영화사인 컬럼비아 픽처스와 트라이스타 픽처스까지 인수하며 영화 산업에도 뛰어들었고, 그 외 음반 사업에서부터 세계 부동산 그리고 금융 사업에까지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며 정말 안 건드리는 산업이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브레이크가 없는 돈의 질주를 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며 한국이 방해를 합니다. 언젠가부터 실력을 조금씩 키워오더니 2000년에 들어서자 세계 전자제품 시장에서 LG와 삼성이 일본으로부터 한 구역씩 뺏어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전자제품의 간판 스타와도 같던 TV 시장에 있어서는 이제 아무도 소니에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LG하고 삼성하고 서로 세계 최고라고 싸우는 상황만이 벌어집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갑자기 우리 잡스 형이 아이팟을 발표하고 이어서 아이폰이라는 신기한 물건까지 발표를 하며 이제 아무도 밖에서 음악을 듣기 위해 소니의 도시락통을 구입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TV에서도 밀리고 워크맨도 안 팔리게 되자 소니는 중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가전과 PC와 같은 기존의 알짜 사업들을 몽땅 팔아버리고 그 돈을 모두 스마트폰용 이미지 센서에 몰빵한 것입니다. 의외로 그건 아주 훌륭한 전략이었습니다. 이후 역사는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스마트폰이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그 스마트폰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품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일찍 시장을 선점했던 소니는 스마트폰용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한때 시장 점유율 70%까지 독점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되며 마치 축제와도 같은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국이 끼어듭니다. 갑자기 삼성이 1억 800만 화소짜리 이미지 센서를 개발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소니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계 1위인 자신들조차 아직 6,400만 화소밖에 못 만드는데, 아니 갑자기 무슨 1억 800만 화소짜리 이미지 센서를 개발했다는 것인지 일본인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건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단 12척의 배로 한 척의 피해도 없이 일본 함선 133척을 수장시켰는지 묻는 것과 같습니다. 정답은 이순신이니까, 그리고 한국이니까. 아무튼 그동안 마치 축제와도 같던 시절을 보내고 있던 소니에게 삼성의 이 발표는 마른 하늘에 내려치는 벼락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벼락이 아닌 앞으로 일본 산업에게 찾아올 길고도 긴 장마를 알리는 시작이었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초로 1억 800만 화소짜리 이미지 센서를 발표하자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이 너도 나도 삼성 제품을 쓰겠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왜 문제냐 하면 그동안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들 그리고 삼성, 게다가 그 대단한 애플까지 모두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20.1% 점유율로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이긴 하지만 그 아래에 있는 중국 업체들도 그 점유율을 모두 합하면 전체 시장의 약 40%에 육박하는 엄청난 물량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소니 입장에서는 앞으로 몇 년 사이 매출의 절반 가까이 되는 물량을 모두 삼성에게 빼앗기게 될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니는 추격하는 삼성을 따돌리기 위해 중대한 발표를 합니다. 앞으로 5년 내 시장 점유율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무려 1조 원을 투자해서 나가사키에 이미지 센서 공장을 새로 짓겠다고 발표합니다. 한국 때문에 이미 오래전 반도체 산업이 완전히 망해버린 일본에서 이렇게 대규모 신규 공장이 세워지는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 일본 언론들은 잠옷 흥분을 감추며 큰 기대를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삼성이 발표를 합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 1위가 되겠다며 이미지 센서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이미 일본 산업은 그 스케일에서부터 한국에 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카메라 산업 그리고 이미지 센서 시장은 전통적으로 일본이 세계 시장을 독점해온 시장입니다. 캐논, 니콘, 올림푸스 등 세계 카메라 브랜드 1위부터 5위가 모두 일본 브랜드입니다. 한 예로 지난 2010년 아직 카메라와 똑딱이 시장이 건재하던 시절 일본이 세계 시장을 독점하며 1년 동안 거둬들인 매출이 무려 80조 원이
달러이 넘습니다. 게다가 그 제품들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부품들 중 약 99%가 일본의 중소기업 제품들이었습니다. 한 해 약 80조 원이라는 돈이 세계로부터 흘러들어 고스란히 일본 산업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꿀처럼 흘러내렸던 것입니다. 일본에게 있어서 당시는 정말 꿈처럼 달콤한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꿈에서 깰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새벽 내무반에 퍼지던 자비심이라곤 정말 1도 없는 인간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데미지를 주는 대신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몸의 모든 세포를 깨우도록 고안된 바로 그 나팔 소리와 같은 삼성이라는 무자비한 시계의 알람 소리를 들으며 지금 일본은 새로운 현실의 새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인 캐논은 작년 그전에 대비 영업이익이 49.1%나 감소했고 2위인 니콘도 42.9%가 감소했습니다. 거의 자유낙하 수준입니다. 이런 속도라면 앞으로 10년도 안 돼요. 이들 회사들은 시장에서 아예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실제로도 그렇게 될 것이며 곧 소니의 이미지 센서 사업도 장렬히 그들의 뒤를 따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최근 일본과 한국의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벌이고 있는 예를 들어 반도체, 선박, TV, 가전제품, 그리고 문화와 영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그 경쟁의 결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을 넘어 거의 압살 수준으로 처참히 짓뭉개고 있다는 현실을 심청이 아버지라도 똑똑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재밌어질 겁니다. 특히 우리 아베가 도와 올림픽 개최가 취소되지 않고 강행된다면 정말로 볼만해질 겁니다. 벌써부터 가까운 미래에서 버터 팝콘 냄새가 나는 것만 같습니다. 삼성이 발표한 2030년이 아닌 소니가 장담했던 2025년에 삼성이 소니를 압살하며 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 1위 기업으로 등극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앞부분에서 모자이크 워페어라는 좀 새로운 개념, 미국이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는 실전을 준비하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약간 좀 어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맨 마지막 부분에 중국이 이제 대만을 완전히 그 깡패 양아치 국가라고 이제 그 선전을 해가지고 전 세계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은 그 여론조사하면 최불량 국가 명단에 대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 캠페인이 그만큼 사실은 먹힌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냥 재미삼아 자료를 찾아보니까 중국이 국민 그 개인 소득이 10,000불을 살짝 넘었습니다. 10,098달러가 됐는데 대만은 24,827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만이 그 개인적으로는 중국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죠. 중국이 대만을 깡패 국가라고 그러고 불량 국가라고 그러는데 그 민주주의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민주주의. 그 대만이 세계 32등으로 민주주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7.73점으로 이제 그 결함이 좀 있지만 민주주의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는데 중국은 130등입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그냥 민주주의가 전혀 아닌 독재 국가로 나오고 그 세계 국가 여기서 조사한 것이 167나라인데 북한이 167등입니다. 그 꼴등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독재 국가다라는 것이 제가 그 중국하고 중화민국, 그러니까 타이완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북한 자료까지 이제 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그 미국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거의 그 김정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안보에 관련된 그 몇 가지 그 중요한 언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런 것들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그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기 전에 제가 그 2월 17일 날 지난 월요일 날 8시 무렵에 그 인천공항을 갈 일이 있었는데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너무 텅텅 비어가지고 이게 그 역시 바이러스 그것이 비행기 속도로 전달되니까 그래서 공항이 이렇게 텅텅 비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빨리 정상으로 돌아와야지 그 모든 산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거 이것이 그 발전의 기본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그런 것을 가서 직접 보니까 상당히 그 충격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월 4일 날 그 미국의 앞으로 향후 안보 정책에 관한 아주 간단한 브리핑을 했는데 그걸 어떤 사람이 트럼프 독트린이라고 얘기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트럼프 독트린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미국 제일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독트린은 고립주의는 아닙니다. 이 세계 문제에서 다 빠지는 것은 아닌데 개입을 하되 미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그것이 트럼프 독트린이라고 보면 되는데 2월 4일 날 백악관 보도자료가
그 내용을 아주 정확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한 2페이지도 안 되는 조그만 자료인데 첫 번째 항목이 미국 군사력을 재건한다. Rebuilding American Strength. 미국의 국력을 증가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주로 군사력인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미국이 무엇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막강해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국제정치학자들이 강대국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세계가 평화롭냐? 유일하게 막강한 나라가 하나 있을 때 평화롭냐? 막강한 나라가 하나 있을 때 평화롭다가 경험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역사로 보면 로만 피스, 팍스 로마나죠. 그리고 브리티시 피스를 팍스 브리타니카. 그러니까 워낙 강한 나라가 있을 때는 다른 나라들이 감히 도전을 못 해가지고 평화가 오는 것이죠. 다만 그 평화는 로마의 평화, 영국의 평화, 미국의 평화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막강함으로써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평화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이 막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트럼프가 3년 동안 군사비만 2조 2천억 달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3으로 나누면 매년 7천억 달러를 조금 더 썼다가 되겠죠. 7천억 3년이면 2조 1천억이니까 2020년도 국방비가 7,380억 달러입니다. 7,380억 달러 그러면은 탁 이렇게 언급 들어오진 않는데 이것은 중국의 3.8배, 중국 국방비의 3.8배고 한국 국방비의 17배입니다. 제가 이제 드문드문 미국 국방비하고 한국 국방비를 비교해 보는데 금년도 미국이 1월 21일까지 쓴 미국의 국방비가 한국 1년 국방비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방비는 미국 국방비의 3주분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도 이거 많이 늘은 겁니다. 몇 년 전에는 2000년대 초반인가 어느 해에는 우리나라 국방비가 미국 9일치더라고. 9일 2주도 안 되는. 이렇게 미국은 군사력으로 세계를 압도하고 있는 나라죠. 트럼프가 이제 또 하나 자부하는 거가 자기는 군에 대한 처우를 대폭 개선했다. 그래서 군인들이 월급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게 되었다. 그리고 우주군이라는 새로운 병과를 창설했는데 이것은 1940년대의 처음이다. 1940년에 공군이 생겼습니다. 미국이. 원래 2차 대전 때 1차 대전 때는 미국 공군이 없었습니다. 그때도 비행기들 많은데 그때는 미국 육군 항공대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육군의 조종사들이죠. 공군이 아니라. 1947년에 미국 공군이 새로 생겼고 그리고 이제 2019년에 우주군이 창설됐다. 두 번째 트럼프의 안보 정책은 테러리즘과의 싸움입니다. 테러리즘과 싸우는데 테러 전쟁을 계속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잘했다는 것이 ISIS를 괴멸시켜 버렸다. 그리고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라는 ISIS의 지도자를 to justice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 넘겼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 3일 날 카셈 솔레이만이라는 이게 죽여놓고 이제 이 사람이 장군이지만은 미국은 테러리스트와의 싸움의 일환으로 테러리스트를 처치하였다. 그 사람은 미국 사람 수천 명을 부상당해 갖고 또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는 이 내용이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트럼프의 국가 안보 정책은 Standing Up for Freedom, 세계의 자유를 위해서 당당히 서겠다, 세계의 자유를 지키겠다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제가 읽어보면서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부분적인 내용이 마두로의 독재 권력과 싸우는 베네수엘라 시민들을 미국은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마두로와 그를 후원하는 큐바 정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것이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고 있는 지도자 과이도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그 사람을 정통적인 임시 대통령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압제에 저항하고 있는 이란 주민을 미국은 도울 것이다. 그리고 이란 정부에 대해서 최대의 압박을 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2월 6일 날 또 백악관에서 나온 이제 Statement from the President 해가지고 조그맣게 나온 문건은 알카에다를 창설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 카심 알 리미를 제거해버렸다. 이제 이 미국 군이 공격을 해가지고 죽인 겁니다. 이런 보고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이 안보 정책이 미국의 힘을 증강시키고 그리고 테러와 싸우고 그리고 세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다. 근데 연초에 발표된 이 보고에 중국 이야기하고 북한 이야기가 안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참 놀라운데 중국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이 직접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북한의 얘기는 왜 없는 것일까? 지금 세계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은 당당하게 쓰겠다 그랬는데 북한의 민주주의 지수가 세계 꼴등이라고 방금 얘기를 했었죠. 근데 왜 북한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까? 지금 이란하고 베네수엘라를 얘기했는데 이란은 민주주의 지수로 150등짜리 뭐 바닥권이죠. 베네수엘라는 134위, 뭐 그것도 뭐 하위권입니다. 근데 북한은 제일 꼴찌인데 북한에 대한 얘기는 그 미국이 자유를 수호한다에 대해서 해당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참고로 민주주의가 세계에서 지금 점수로 제일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로 나왔더라고요. 10점 만점에 9.87 뭐 이렇게 높은 나라고 한 20나라 정도를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치고 그리고 이제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한국이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더라고요. 21등으로 나왔는데 21등부터 75등까지 그러니까 한 55개국 정도가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그다음에 그 민주주의도 아니고 독재주의도 아닌 것이 이제 76등에서 114등까지 그러니까 한 38개국 정도입니다. 그리고 115등서부터 167등까지의 나라들을 전부 독재국가라고 치는데 이제 북한이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있었다라는 그 표를 제가 방금 봤습니다. 최근에 그 지난주에 미국의 그 해병대 원정부대라고 있다고 그랬었죠. 미국 해병 원정부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 해병 원정부대가 그 대사관을 보호하는 뭐 대사관에 테러리스트들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이제 제거하는 뭐 그런 훈련을 했는데 저 훈련은 무엇일까?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것일까? 미국 대사관이 누구한테 공격을 받는 것을 상정하는 그 훈련을 최근에 대사관을 보강하는 그런 훈련을 했다는 뉴스가 잠깐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제가 방금 그랬죠. 중국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말로 하지 않고 실제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 했는데 지금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이 판에 그 미국 하버드 대학 생물학과 교수 한 사람을 미국 정부가 체포를 했습니다. 찰스 리버라는 하버드 대학 화학생물학과 교수가 체포됐는데 이 사람이 중국으로부터 연간 경비로 15만 8천 달러를 지급받았고 월급으로 5만 달러를 따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한, 지금 바이러스 도는 지역이죠. 우한 이공대 연구소를 설립하는 명목으로 150만 달러 이상을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어떤 사건으로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 있는 중국계 미국 교수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스파이 행위를 하다가 많이 잡히기도 하고 걸리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백인인데 석연치 않은 일로 지금 미국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이제 보도한 이건 바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이 공격이 전방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전방위라는 것은 이런 이거 학자들이 교류에도 이제 문제를 삼고 지식자산권 뭐 이런 거 다 여기에 이제 결부가 될 겁니다. 그리고 화웨이는 뭐 거의 중국의 그 상징이나 마찬가지인데 아까 우리 지난번 그 강의에서도 AI 그러니까 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거를 상징하는 기업이 중국의 화웨이가 될 수 있을 텐데 이거를 미국이 아주 철저하게 붕괴 또는 봉쇄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간단한 뉴스지만은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그 협상 1단계를 지금 타결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갖고 중국이 미국 상품, 미국 농산물을 한 500억 달러 정도 수입할 것이고 미국의 상품을 한 2천억 달러 정도 수입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중국이 과연 그것을 지킬 수가 있겠느냐.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그 뉴스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제 그날 이걸 타결된 날 설명하면서 중국이 이걸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핑계 댈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거죠.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그만큼 미국 물건을 수입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이런 핑계를 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다른 뉴스지만은 지금 미국이 앞에서 그 모자이크 워페어를 설명했는데 거기 잠깐 부연 설명을 한다면은 여러분 그림 보면은 지금 이제 이것은 그 상상화를 그린 겁니다. 아직 그 완성된 것이 아닌데 미국은 큰 군함을 많이 만들었고 중국은 그 군함을 쏘는 미사일을 많이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군함을 만들고 있는데 미국이 거기에 군함을 만들어서 대응하기보다는
미사일로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는데 지금 이 미사일들을 미국이 부지런히 만드는데 몇 개를 만드느냐가 잠깐 나온 걸 보니까 2020년부터 2025년 사이에 앞으로 5년 사이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 그림에서 보신 미사일을 1625개나 만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중국이 뭐 배를 얼마나 만들지 모르지만은 기껏해야 몇백 척을 만들 텐데 미국은 미사일을 1625개를 만든다. 이게 스타일이 전쟁 스타일이 이제 확 달라지는 것이고 미국은 본격적으로 중국의 모든 군사력 증강 이런 데 대해서 대처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뭐 트럼프 지금 미국에서 아주 잘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탄핵 여파에서 이제 벗어난 다음에 뭐 지지율도 50%로 올랐고 그리고 지금 금년 2월 달은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유난히 2월 달에 태어난 대통령이 많습니다. 특히 유명한 그 링컨 대통령이 2월 12일생이고 그래서 2월 17일인가가 미국 대통령의 날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대통령 선거가 이제 달아오르기 시작하는데 트럼프가 지난 4년 전에도 그 말투가 아주 고약했습니다. 자기 뭐 같은 그 정당의 후보한테 온갖 별명을 다 붙였죠. 그래가지고 뭐 지금 뭐 졸리는 바이든, 슬리피 조라고 붙이고 그리고 자기가 그 공화당 경선할 때는 그 마르코 루비오가 조그맣다고 리를 마르코 그랬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이 꼬마라는 그 별명을 얻으면 이게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민주당의 그 원래 정치가는 아닌데 마이크 블룸버그라는 사람이 저 사람도 이제 그 재벌이죠. 그 사람이 대통령 이 경선에 이제 민주당 후보로 나와서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조금 치고 올라오니까 즉각 표적을 마이크 블룸버그로 갔는데 트럼프가 미니 마이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니. 그 미니라는 건 꼬마라는 뜻이죠. 꼬마라는 뜻인데 이 사람 키가 173cm입니다. 그 리틀 마르코는 175cm고 트럼프가 이제 190cm쯤 되니까 자기보다 이제 훨씬 작다라는 그런 의미로 뭐 이렇게 리틀 마르코, 미니 마이크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는데 아무튼 약간 트럼프는 그 저런 얘기를 하더라도 트럼프는 욕을 안 먹어요. 왜? 이제는 트럼프는 당연히 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인식이 돼버렸기 때문에 참 그 놀라운 그런 일인데 상황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근데 미니 마이크라는 말을 지금 막 쓰기 시작해가지고 참 또 한번 놀라는데 그 뭐죠 우리가 앞으로 미국 대선은 또 진행되는 대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이가 1월 초에 카셈 솔레이마니가 1월 3일 날 공격당해서 살해가 됐는데 그 이후에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3주 안 보이다가 1월 25일 그러니까 거의 한 3주 만에 그 삼전 극장에서 열린 신년 구정음악회에 나타나가지고 뭐 손을 흔드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제 그 옆에 그 김경희가 앉아 있었는데 까만 한복을 입고 그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가지고 아직까지 이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이 논쟁이 진행 중인데 제가 그 뭐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북한을 극장국가라고 표현한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극장국가 북한은 극장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보여주고 그러기 위해서 연출을 하고 그러는 건데 지금 지난달 25일 구정날 나타났다가 계속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된 거냐 했는데 3주일 만인 1월 25일서부터 2월 16일까지는 꼭 3주 정도 되죠. 3주 만에 다시 나타나가지고 22일 만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날이 2월 16일인데 2월 16일은 북한에서 두 번째로 큰 명절입니다. 제일 큰 명절이 4월 15일에 김일성이가 태어난 태양절, 그리고 두 번째 큰 명절이 2월 16일 김정일이 태어난 광명성절입니다. 광명성이라는 게 이제 북한에 그런 말 많이 쓰죠. 인공위성에도 광명성이라고 부르고. 그런데 여러분 거기 서 있는 요번에는 동영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영상이 나오지 않고 사진만 공개가 됐는데 김정은이 맨 앞에 서 있는 장면인데 검은 뭐 가죽 옷을 입고 이제 서 있더라고요. 뭐 어떤 그 유튜버가 저 가죽이 뭐 이태리제 가죽인가 뭐 스페인제 가죽인가 하여간 뭐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거래요. 제일 좋은 원단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디자인도 제일 좋은 데서 그 제가 스페인하고 이태리가 둘 중에 헷갈리는데 스페인제 소가죽
이태리째 재단사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가죽은 웬만한 사람이 못 입는데 저거는 자기의 그 독립심이라든가 자기의 파워를 가시할 때 입는 뭐 그런 거라고 그 디자이너들이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부여회에서 저 옷을 입고 나온 것을 보고 김정은이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로부터 독립했다, 이제 자신이 있다, 이런 것을 뭐 상징하기 위해서 저 옷을 입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그 음모론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기는 곤란한데, 저 사람이 본인이 맞을까라는 그 의문을 솔직히 말해서 잠깐 하는 편입니다. 본인이 맞을까? 1월 25일 날 나타났다 쭉 안 보이다가 2월 16일 날 22일 만에 나타났는데, 그리고 이번에 나타난 사람이 아주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나온 사람이 적었다라는 그런 뜻일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주 그 소수의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이거는 묘지죠, 묘지에다가 절을 했고, 그런데 아버지 생일날 항상 폭죽 쏘고 이러는 그 뭐 아주 호화로운 파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월 16일 날 그 이 사진이 나타나기 전에 뭐 우리나라 그 통일부에서는 김정은이 공개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데 동향을 예의주시 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김정은이가 2011년 12월에 집권한 이후에 최장 39일 동안 안 보인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2014년 10월 40일 만에 지팡이를 집은 모습으로 나온 적은 있었다. 그래서 공개 활동을 40일 만에 한 적은 있었는데, 이번에는 20여일 동안 안 나오다가 잠깐 나왔고, 그리고 잠깐 그 음악회에 나온 이후에 3주일 만에 동영상 없이 자기 아버지 무덤에 그 뭐 헌화하는 그 장면이 나온 거,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진 몇 개 보겠습니다.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저 사진이 나온 것은 김정은이 옷을 바꿔 입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가죽 코트를 입고 참배했다. 이게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금년 2월 19일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방송 찍는 그 시간에 나온 그런 뉴스입니다. 얼굴 보세요. 근데 그 두 사진의 얼굴이 잘 모르겠어요. 집권 초에는 김일성을 따라하기 위해서 하얀 옷도 입고 다니고, 김일성이 하얀 옷 입고 이렇게 저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중절 못 쓰고 까만 코트 입고 하는데 그것도 흉내내고 그랬는데, 지금 가죽 코트는 완전히 할아버지로부터 또는 아버지로부터 독립한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방금 저 사람이 본인 맞아라고 지금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이 본인 맞아 하는 그 얘기는 김정일일 때부터 참 그 오랫동안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것을 뭐 그렇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권위 있는 그 언론에서 그 의심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것인데, 제가 그 2009년에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을 관둔 다음에 북한의 특사 자격으로 가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미국 기자 2명을 이렇게 데리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서 김정일을 만났는데, 김정일은 당연히 현직이죠. 죽기 전에는 현직이니까. 그리고 클린턴은 퇴임한 대통령인데, 제가 그때 그 여러 장 사진을 보고 클린턴이 만난 김정일은 가짜 같다라고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가짜 같다라는 그 뉴스가 이제 아예 신문에 나왔습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라는 그 신문에 클린턴이 만난 김정일은 진짜가 아닐 수 있다. 저 옆에 앉아 있는데 저게 대역이 나와서 대역을 바디 더블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죠. 하여간 그 대역을 독재 국가의 지도자들은 많이 대역을 씁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세요. 저건 둘은 완전히 다르다는 게 눈에 보이죠. 그 두 사람 같이 찍은 사진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김정은 사진들도 이제 여러 개 있는데 그냥 한번 참고로 보십시오. 그 안경을 낀 사진이 있고 벗은 사진이 있는데, 저 안경에 도수가 없는 건지, 도수가 있는 안경이라면 꼈다 벗었다가 자유자재가 안 됩니다. 우리는 안경 벗으면 아예 보이지가 않으니까 안경 벗은 사진은 찍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그 조금 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요 사진들 쭉 한번 제가 이제 일부러 보여드리는데, 제가 그 김정일이 맨 마지막 끝날 무렵에 2011년, 2010년 무렵에 김정일이 사진을 제가 한 수백 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나온 거 놓고서 이제 보고서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이렇게 전부 다 혼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그랬는데, 앞으로 김정은에 대해서도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약간 그거는 뭐 좀 상황이 진행되는 대로 한번 더 구체적으로 근거를 좀 찾아내기로 하고, 아무튼 그래서 그 이솔주랑 같이 찍어 있는 사진은 설마 진짜겠지, 진짜니까 그래도 부인 옆에 사진을 찍게 했겠지, 그러면 저 사람이 모델이 되는 것이죠. 또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서서 악수하는 사람은 설마 진짜겠지, 그럼 그거를 원본으로 삼고 그리고 다른 장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독재국가, 정말 암상자와 같은 나라를 연구할 때 그런 일을 할 수 없이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지금 뭐 저 사람이 유고라고 나오는 이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온 그 탈북 지식인들이 유튜브를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방송 중에서 일부가 뭐 유고가 있고 유고가 되면 누가 이제 승계할 거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좀 예의주시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모로 2020년을 맞이하면서 2020년은 무엇인가 결론이 나는 해일 것이다 라고, 이제 완전히 일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이제 그 꺾이는 해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중국 문제, 북한 문제가 전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그 강하게 드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한번 살펴보세요. 이 같은 사람이 나온 건가? 이게 정말로 이 권력을 막강하게 쥐고 있는 것인가? 북한을 제대로 통치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뭐 강하게 드는 그런 시점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 그 내용은 앞에서 한 것을 뭐 조금 못했던 얘기를 부연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또 다음에 계속 상황이 이제 나올 테니까 또 다음 주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 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